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경숙이고 올해 63살입니다. 저는 한때 평온한 가정, 착한 아들, 그리고 귀여운 손자가 있는 행운의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저를 일어서게 만들고 제가 낳은 아들을 고소하게 될 줄은요. 모든 일은 어느 여름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내리쬐는 햇볕이 살을 태울 정도로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타올랐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손자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5달이 조금 넘었고 아직 젖냄새가 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두 손을 허공에 흔들며 안아달라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몸을 숙여 아이를 안으려는 순간 며느리 서연이 방에서 뛰쳐나와 아이를 제 손에서 확 낚아챘습니다. 내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서연이 소리쳤고 그 소리에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자 안으려던 것뿐이에요. 얘가 저를 보고 싶어 해서. 서연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 즉 제 아들 진호를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진호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다시 말해요. 나는 안아주는 거 허락 안 해.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네, 깨끗하지도 않고 애 키우는 것도 모르니까 함부로 하지 마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진호를 갓난아기 때부터 안아 키웠고 밤새 열이 날 때 이마를 짚어주며 신선한 우유로 죽을 쑤어 먹이며 첫 해를 넘긴 제가 이제는 깨끗하지 않다, 함부로 한다는 말을 듣다니요. 저는 진호를 바라보며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나무처럼 가만히 서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삼켰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니 얼굴이 빨갛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 달래려 하자 서연은 한 걸음 더 물러나 아이를 꼭 안으며 제가 해칠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 온 가사도우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저는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나니? 누구랑 결혼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예의 바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그 예의냐? 서연은 저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절대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애 낳은 공은 있어도 키운 공은 없어. 자식 키웠다고 손자한테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자한테 권리가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장송곡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갈색 옷 몇 벌, 바람막이 오일, 손자 줄 땅콩사탕을 모두 청가방에 챙겼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고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각박한 집에 태어났구나.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햇살이 도로 위에 번졌고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63 노파가 청가방을 끌며 그 집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처를 안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예전 남편의 친구이자 은퇴한 변호사 병철 씨에게 단 한 줄 문자만 남겼습니다. 병철 씨, 땅을 돌려받고 싶어요. 소송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며느리와 자격 없는 아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걸.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가까웠습니다. 해는 막 졌고 마당에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비와집, 벽에는 이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벽 모퉁이에 세우고 익숙한 도리자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고 은근한 분노였습니다.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내 병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숙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습니다. 집 뒤에 그 땅 기억나세요? 진호 결혼할 때 명예 이전해준 그 땅이요. 그럼요. 300평 되는 도로에 붙은 좋은 땅이죠. 서연 씨가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려받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병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해야 합니다. 증여라서 강압이나 비자발적 증거가 있으면 계약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강압은 아니지만 속임수는 있었어요. 효도하겠다, 돌보겠다, 친엄마처럼 모시겠다 약속했는데 지금은 저를 개 취급하며 내쫓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병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요, 서류를 다 찾아보세요. 명예 이전 전 등기 원본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소송 준비 도와드릴게요. 저는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고 방에 들어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땅 명예 이전 서류가 3년 전 작성된 것이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결혼식 후 진호와 서연이 시골에 와서 저를 앞에 두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뭔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절대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뼛속까지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공증까지 받은 증여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제 서명과 자발적으로 증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발적?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 믿고 서명했을 뿐입니다. 3년 뒤 며느리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숙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를 들고 예전에 공증을 했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때 친절했던 젊은 직원 지은 씨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병숙 씨? 서류를 다시 복사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증여 계약서의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가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복사본을 꺼냈어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저는 발견했어요. 계약서에는 노인 부양이나 돌봄에 관한 조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조건 증여 계약서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서명할 때 조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이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았어요. 논리로 뒤집지 못하면 증거로 하겠다. 저는 바로 수첩을 하나 사서 이름을 붙였어요. 모욕 일기장. 그날부터 저는 서연의 모든 행동, 말, 진호의 모든 태도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손자가 보고 싶어서 며칠 놀러 가고 싶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올라갔어요. 역시 예상대로 태도는 여전했어요. 그 애는 저를 손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죽을 끓이면 그 애가 엎었어요. 손자 옷을 빨아주면 그 애가 말했어요. 엄마는 섬유유연제 쓸 줄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저는 조용히 모두 수첩에 적었어요. 어느 날 밤, 그 애가 진호와 싸웠어요. 저는 문틈으로 몰래 들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 땅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그 노인네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주는 게 맞아. 당신은 감정 때문에 다시 달라고 하지 마. 저는 녹음을 켰어요. 그 애의 날카로운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찔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녹음도 있고, 일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시작합시다. 무엇을 시작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복수요. 3일 후, 저는 군청 앞 찻집에서 병철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 꼼꼼하게 하셨네요. 시간, 단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적혀 있네요. 이건 등기보다 더 귀한 자료예요. 저는 웃지 않고 얼음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운으로 이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옳기 때문에 이기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단 소송은 잠시 미루세요. 제가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혹시 운이 좋으면 조건부 증여로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저는 동혁이라는 업계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 서연을 조사하게 했어요. 이틀도 안 돼서 동혁이 전화했어요. 그녀, 전 회사에서 시어머니를 때려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동혁이 계속 말했어요. 고향에서도 언니와 땅 문제로 다툰 적이 있고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아 패소했어요. 저는 경악했어요. 더 알아낸 게 있나요? 네, 그녀 집 근처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말하길 서연은 어릴 때부터 버릇이 없었고 시장에서 어머니를 때려 이웃들이 말린 적도 있었대요. 그 아주머니가 말하길 그 애 순하지 않아요. 겉으론 웃어도 속으론 계산 다 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이쯤 되니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는 녹음 파일, 확인서, 서연이 저와 몸싸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모든 걸 서류철에 넣었어요. 진호에게 전화를 걸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소송을 냈어. 준비해. 상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소송하지 마, 엄마, 부탁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더러운 노인네라 했을 때 넌 가만히 있었지. 이제 와서 엄마가 내 편 들어주길 바라니? 미안하다. 이미 늦었어.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젊은 변호사 민재 씨가 제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도 있고, 일기도 있고, 녹음도 있고, 재산 증여 내역도 있네요. 이건 노인이 강요받고 조종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땅만 돌려받고 싶어요. 가족에는 이미 묻었어요. 민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도 단위까지 갈 수도 있고 가족사가 전부 드러날 거예요.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나이 들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해요. 오는 건 다 감당할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백발을 스쳤고, 저는 핸드폰을 켜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나는 딱만 필요해. 그 여자는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3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더 차가워졌어요. 들을 때마다 더욱 확신했어요.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소송 건다던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게 무례의 대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 늘 수동적으로 밀려날 뿐이니까요.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기로 했어요. 화해하는 척하면서 진호에게 점심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 소송 일로 미안하다. 며칠만 올라가서 정 좀 다시 쌓고 싶다. 진호는 금방 기뻐하며 말했어요. 네, 엄마, 올라오세요. 서연한테 방 준비하라고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너희는 아직 서막만 본 거야. 저는 다음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어요. 여전히 낡은 천 가방, 여전히 고무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판의 바둑을 품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나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들어갔어요. 집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진호가 달려와 맞이했어요. 엄마 오셨네요. 애는 자고 있어요. 저는 곧장 손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잠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곧 서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더러운 노인네. 그 아픔이 다시 바늘처럼 피부를 찔렀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먼저 서연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가슴은 조여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오늘 밤 저는 함정을 놓을 거라는 걸. 식사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엄마가 준 그 땅, 지금쯤이면 가격이 2배는 올랐겠지? 서연은 과일을 깎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코 말했다. 네, 맞아요. 다행이죠. 아니었으면 지금은 지킬 게 없었을 텐데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뭘 지킨다는 거니? 서연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얼버무렸다. 아, 가족 재산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별 뜻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미리 켜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서연은 침실에서 진호와 말다툼을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방에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핸드폰을 벽 가까이에 두었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했잖아. 그 노인네가 올라온 건 다 떠보려고 그런 거야? 나 다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땅은 이미 명의 이전 끝났으니까 이제 소송해도 늦었지. 나는 숨을 죽이고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나는 땅만 있으면 돼. 정은 필요 없어. 당신, 내가 당신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아?
내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기뻤다. 결국 뱀이 스스로 굴에서 기어나온 셈이니. 다음 날 아침 나는 베란다에 서서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차들이 오가는 길을 내려다보았다. 진호가 나와서 눈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진호야, 엄마는 정말 늙었단다. 하지만 아직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구별할 정도로는 정신이 멀쩡해.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짧게 말했다. 엄마 간다. 이제 충분해. 그리고 나는 정말로 떠났다. 뒤돌아보지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직 나의 명예와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첫 칼날이 될 녹음 파일이 남아있는 핸드폰만 뒤에 남겼다. 나는 흐린 아침, 사무실 문틈마다 바람이 한숨처럼 스며드는 날,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 민재는 서류를 들고 1심 법정에 들어왔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발걸음은 매우 단단했다. 나는 그의 뒤에 앉아 천으로 된 가방을 안고 머릿속엔 오직 한마디만 맴돌았다. 그 노인네가 깨끗하지 않다. 내 맞은편에는 진호와 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다리를 꼬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이 자리가 지루한 가족회의인 듯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부끄러운 건지 지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재판장은 서류를 읽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증여계약 해지 청구를 원하십니까? 나는 일어나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명예 이전 후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했으며 수증인이 도덕과 책임을 모두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민재가 일어나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 일기장, 그리고 식사 중 서연이 나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가사도우미의 증언까지.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리고 맞대응 시간이 왔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저분이 일부러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손주를 못 보게 한 적 없어요. 그냥 아이한테 출처 모를 음식을 주지 말라고 부탁한 것뿐이에요. 나는 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아니라 경멸의 미소였다. 나는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며느리, 내가 한 번도 금지한 적 없다고? 그럼 그 노인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한 사람은 누구지? 여기서 바로 녹음 틀어줄까? 서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진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그만해. 서연은 남편을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은 조용히 해. 다 당신이 엄마를 막지 못해서야. 당신이 약해서 그렇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법원이 화해를 원하냐고 묻더군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거절합니다. 나는 내 집에서 그림자처럼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용서받고 싶은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어요. 변호사 민재가 말을 이었다. 최종 판결 전까지 토지 사용권을 임시로 동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몰래 명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서연이 소리쳤다. 안 돼요. 그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거잖아요.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했다. 나도 똑같이 집에서 쫓겨난 적 있지. 기억 안 나? 법정의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단지 피곤했다. 하지만 이 피로는 끝까지 싸울 각오를 한 사람의 피로였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나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진호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이를 키우지 마세요. 엄마, 손주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손주가 커서도 엄마를 그림자처럼 여기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고향으로 내려갔다. 버스가 달리는 길 위로 소나기가 쏟아졌다. 버스 안, 나는 가방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아가야. 엄마는 땅만이 아니라 그때 짓밟힌 자존심까지 되찾을 거야.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모기만 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저랑 서연이 고향에 엄마 뵈러 가려고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간 침묵을 지키고서야 말했다. 엄마를 뵈러 오는 거야? 아니면 재판 날짜를 미루려는 거야? 진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오늘 나는 두 자식을 맞는 게 아니라 늦게서야 화해를 청하는 두 사람을 맞는 것이다. 오후에 진호의 승용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나는 잿빛 바지 저고리를 입고 차를 끓이며 일부러 미소 하나도 짓지 않고 기다렸다. 서연이 먼저 들어왔다. 손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백합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냄새는 진하고 답답했다. 이 여자에게서 너무 오래 맡아온 위선의 냄새와 다를 바 없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실수했어요. 나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잔을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마셔. 쓴 말엔 쓴 차가 어울리지. 진호는 옆에서 두 손을 비볐다. 엄마, 이제 그만 소송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법정엔 가지 마세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럼 등기부를 내놔. 오늘 당장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 서연은 놀라서 얼어붙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세게 나오세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굳은 미소로 말했다. 세게 나가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가는 거야. 엄마는 늙어서 더 이상 불효자식 눈에 착한 사람으로 남을 시간이 없어.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돌리면 우리 집은 어디에 있니? 나는 일어나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하지만 그 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서연이 급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랑 애를 길거리로 내모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격렬이 아니라 연민해서였다. 예. 내가 더러운 노파의 자식이라고 욕하던 그 아이 말이냐? 왜 이제 와서 그 애를 들먹이며 흥정하려고 해?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벽시계의 째깍거림과 자식이라는 명분에 매달려 보려 애쓰는 두 부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복사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양도계약서, 녹음본, 기록일지, 법원 소환장 사본. 두 사람 앞에 내밀며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엄마에게 돌아와야 할 것만 원한다. 진호가 서류를 집어들며 손을 떨었다. 찢으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진심이야, 내가 말했다. 이 서류에 사인해서 땅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주면 나는 고소를 취하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말했잖아. 저 사람은 약한 척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교활하지 않아. 나는 그저 한 번 내 자식에게 속았던 엄마일 뿐이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나는 마을 어귀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에게 눈물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이제 그 눈물은 정의를 되찾기 위해 남겨둔 거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감동적이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합의를 거절한 지 며칠 뒤 시장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경숙 씨 요즘 완전히 정신이 나갔대. 중얼중얼 혼잣말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한대. 어떤 이는 생선가게 아줌마에게 속삭였다. 그 사람 정신병이래. 소송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잖아.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알고 보니 서연이 첫 번째 공격을 퍼부은 것이었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고 망상 증세가 있다고 퍼뜨린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아둔 셈이었다. 교묘했다. 나는 약국에 들렀다. 직원들이 내가 들어서자 서로 속삭였다. 그 지며느리가 시어머니 정신이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하던데 혼잣말도 잘하고. 무서워. 나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켜니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걸으며 중얼거리는 흐릿한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자식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도 필요 없어. 나는 그날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던 걸 기억했다. 미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영상은 음성을 합성하고 앞뒤를 잘라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 나는 변호사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듣자마자 말했다. 지금 바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완전히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안 그러면 그 영상으로 소송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도청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내게 한마디 한마디 묻기 시작했다. 수학, 시간, 단기 기억력, 반사 신경까지.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마침내 의사는 진단서에 썼다. 환자, 의식 명확, 인지 완전, 정신질환 징후 없음. 나는 그 종이를 생명부적처럼 쥐었다. 나는 동혁에게 연락했다. 그는 예전에 나를 도와 조사해준 적이 있다. 영상의 출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3일 뒤 동혁이 링크를 보내왔다. 서연의 사촌이 찍은 원본 영상이었다. 그는 근처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며 결혼식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영상 찍는데 50만 원, 편집에 20만 원을 받았대요. 동혁이 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멀쩡한 노파가 고작 70만 원밖에 안 하다니? 나는 원본 영상과 정신감정서 사본을 변호사 민재에게 보냈다. 그는 말했다. 완벽합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반박 증거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명예훼손과 인격모독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서연이 임시 거주 중인 파출소에 바로 접수했다. 다음 날 아침 내 전화가 울렸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 부르잖아요. 이 집안을 다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나는 그저 내 이름을 그 땅에 되찾고 싶을 뿐이야. 집안이 박살나든 말든 그건 내 몫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예전에 심었던 늙은 망고나무가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나는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 내가 마음을 약하게 가지면 누가 나를 그 경멸에서 지켜주겠어? 이 전쟁터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법이 있고 진실이 있고 배신당한 엄마의 끈질김도 있다. 반박 고소장을 제출한 지 3일 뒤 경찰이 서연을 조사하러 불렀다. 나는 자세한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동혁이 여전히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다. 그는 단 한마디를 전했다. 그 아이가 비처럼 울었지만 영상을 찍었다고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알았다. 눈물로는 이미 잃은 명예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녀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연이 엄마가 너무하다며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려고 하냐고 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아무도 몰아붙이지 않아. 그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뿐이야. 나는 그가 욕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 날 변호사 민재가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보내왔다. 내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고 한 달 내에 1심 재판이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남편의 재단에 올려두었다. 나 해냈어. 나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됐어, 당신.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은행에서 온 통지서였다. 그 땅을 담보로 진호가 6개월 전에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등기증이 이미 저당 잡혀 있었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멍해졌다. 변호사 민재에게 전화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소송 중인 재산은 담보로 잡을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원에 긴급히 자산 동결 결정을 요청해야 해. 그들이 팔아버릴까 봐 나는 바로 서류 준비하러 간다. 지금 내 마음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친다. 내 아들이 한때 나를 수호천사라 불렀던 그 아이가 엄마가 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니. 내 기억을 더듬었다. 맞아. 언젠가 그 애가 나에게 엄마, 등기부등본 복사본 갖고 있어? 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나는 집 짓는 서류 준비하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간 침착하고 강하게 버텼던 내가 처음으로 울었다. 땅 때문이 아니다. 내 아들이 서연 같은 교활한 여자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자기 인격까지 팔아버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당에 나가 뒷마당 바나나 입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시렸다. 머릿속에는 예전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맴돌았다. 가족이 배신하면 스스로 남이 될 줄 알아야 해. 남처럼 대해도 양심 많은 남처럼 두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일찍 나는 은행에 갔다. 대출 서류 확인 요청서와 법원 소송 통지서를 함께 들고 갔다. 은행 직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그 땅이 분쟁 중인 줄 몰랐다. 나는 부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절차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3일 안에 자산 동결 확인서가 없으면 중앙은행과 언론에 고발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제 남은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동결 통지서가 도착했다. 등기부는 임시로 동결됐다. 나는 웃었다. 이제 그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 나는 동결 통지서를 저녁 식탁 한가운데 올려두고 두 부부에게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다. 서연이 그걸 보고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를 거리로 내쫓으려는 거예요. 나는 느긋하게 채소를 집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내가 이 집을 또 팔지 못하게 할 뿐이야. 진호가 식탁을 내리치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 명예를 죽였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명예?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재산을 몰래 담보로 잡지 않는다. 내가 엄마가 널 죽였다고? 아니, 엄마는 내 비겁함에서 널 구해주려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밥도 다 먹지 않고 집을 나갔다. 나는 남아서 찬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나는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며 내 자존심을 다시 되새겼다. 등기부 동결 이후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서연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내가 부엌에서 공심채를 데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직 인사도 하기 전에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 도와줘요. 민준이가 고열로 정신이 없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었다. 나는 놀랐다. 민주는 내 손자, 아직 1살도 안 된 아이다. 그의 엄마가 나를 떼어놨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다. 나는 급히 물었다. 병원엔 데려갔니? 응, 근데 의사가 바이러스성 고열 의심이라서 누군가 돌봐야 한대. 나 너무 지쳐서 엄마가 좀 와줄 수 있어?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계략일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옷 몇 벌을 가방에 챙겨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가는 길에 비가 내렸지만 내 가슴속이 더 시렸다. 병원에 도착하니 서연이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아내는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자 옆에 앉았다.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조용히 해, 내가 아이 돌볼게. 나는 밤새 열을 재고 수건을 바꿔주고 한 방울씩 우유를 먹였다. 이렇게 약해진 손자는 처음 봤다. 기침할 때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새벽녘 의사가 와서 말했다. 곁에서 잘 돌봐줘서 다행이네요. 고비는 넘겼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다. 손자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할머니 여기 있어. 이제 무서워하지 마. 진호가 나중에 들어왔다. 내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이 없었다.
서연은 구석에 앉아 손을 떨었다. 내가 죽을 사러 복도로 나가자 서연이 따라왔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돌아서서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서. 용서는 신의 목이야. 나는 잊지 못해. 서연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눈물로는 마음이 씻기지 않는다. 행동만이 죄를 씻는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죽 몇 숟가락을 먹자 나는 짐을 챙기고 우유와 기저귀, 물티슈를 남겨두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간다. 다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핏줄의 정으로 연락해. 소송 문제를 무마하려고 부르지 말고.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병실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기만 했다. 밖으로 나와서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방금 눈물로 가득한 방을 나왔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 가치를 되찾으려는 엄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두 번째 1심 재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나, 진호, 서연 세 사람이 함께 대질하는 자리였다. 마지막 판결 전의 절차였다. 변호사 민재가 말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하며 어떻게든 매달릴 겁니다. 입장을 굳게 지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 없다. 재판은 겨울 초입, 잿빛 하늘 아래 열렸다. 법정에 들어서니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서연은 배를 감싸고 있었다. 둘째를 임신한 듯 했다. 나는 그냥 스쳐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를 핑계로 내 마음을 흔들려 하지 마라. 나는 한 번 약해졌다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최종 판결 전 각자 마지막 희망을 진술하세요. 제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마치 기도문을 읽듯 평온했다. 저는 양측이 2021년에 체결한 증여 계약의 취소만을 요구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자에게 심각하게 도덕적, 인도적 책임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진호 측 변호사가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의뢰인이 일부 행동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현재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온 가족이 거주할 곳이 없어집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일어섰다. 재판장이 묻기도 전에 말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은행 서류 사본을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올해 4월, 피고 측은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재산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부양 조건이 있는 증여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임신한 배로 속셈을 감추려 했죠. 하지만 잊었나요? 늙은 어머니는 허리는 굽을지언정 정신은 굽지 않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진호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양측을 바라보았다. 재판부는 평일 후 7일 내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을 나섰다. 뜻밖의 진호가 따라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요.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때리셔도, 욕하셔도 다 참을게요.
하지만 땅만은 뺏지 마세요. 나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태어났을 때 내 손에 꼭 쥐어졌던 그 작은 손.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쪼글쪼글해졌다. 나는 천천히 손을 뗐다. 엄마는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는다. 그냥 너를 떠난다. 진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7일 후 내가 되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알게 될 것이다. 죽어버린 마음 외에 내가 낳은 자식에게서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지. 7째 날 아침, 나는 툇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들고 군청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을 바라봤다. 내 심장은 돌처럼 무겁게 뛰었다. 오늘은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다. 떨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아침 9시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재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방금 판결 났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3번이나 읽었다. 글자가 또렷했다. 간결하고 단호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뒷마당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들고 얼굴을 씻었다. 눈이 시큰거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목이 메었다. 결국 나는 애원하지 않아도 무릎 꿇지 않아도 내 명예를 되찾았다. 그날 오후 나는 민재 변호사 사무실의 판결문을 받으러 갔다. 그는 한 장 한 장 또박또박 읽어주었다. 김경숙 씨와 진호, 서연 씨 사이의 증여 계약은 취소를 선고한다. 해당 토지, 집원은 경숙 씨에게 반환한다. 피고는 15일 이내에 담보 등록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야 한다. 나는 판결문을 들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감에 떨렸다. 나는 물었다. 만약 그들이 이전을 거부하면요? 민재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법이 해결해 줍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트를 벗기도 전에 진호가 문 앞에 있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았다. 엄마가 이겼어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현관 계단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내 어깨 너머로 햇살이 비추며 두세 개의 경계를 그었다. 서연도 들어와 배를 감싸 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땅을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제발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나는 돌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희는 엄마가 강해서 이긴 줄 아니?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이긴 거야. 나는 가방에서 판결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3개월 줄게. 스스로 이사해라. 이사 다 끝나면 지적소에 소유주 변경 신고하겠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곧 출산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집이 없을 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잤다. 그때 너 임신도 아니었으면서 날 내쫓았지. 이제 임신 핑계 대지 마라. 정적이 흘렀다. 어디선가 부엌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와 아직 떨어지지 않은 눈물처럼 짠내가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차를 끓여 혼자 마당에 앉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끝이었다.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한 장이 닫혔다. 나는 판결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에 넣었다. 나는 속삭였다. 아들아, 엄마는 스스로를 용서했다.
너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찾아라. 판결 일주일 후 나는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 핸드폰 시대의 드문 일이었다. 진호가 직접 쓴 편지였다. 익숙한, 단단하고 뚝뚝 끊기는 글씨였지만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쉽게 믿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 난 땅을 팔려고 담보 잡은 게 아니에요. 빚에 허덕이면서도 차마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 난 비겁하고 겁쟁이예요. 그래도 엄마가 끓여준 흰죽, 밤마다 부채질해준 것, 비 맞으며 학교 데려다 준 것, 다 기억해요. 서연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한 대 때리고 욕 한마디 해도 다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제발 모자 사이마저 끊지는 말아주세요. 진호 울림. 엄마의 바보 아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접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10살 때 내 등 뒤에 매달려. 엄마, 내가 크면 엄마도 늙어? 라고 물었던 아이가 생각났다. 나는 이렇게 답했었다. 엄마 늙으면 내가 엄마 모셔야지. 누가 하겠니? 그 아이는 이제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남자가 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군청시장에 나갔다. 무언가를 사려는 게 아니라 며칠 전 서연에게 쫓겨나는 나를 지켜봤던 오킨의 가게 앞을 지나기 위해서였다. 오킨은 나를 보자 희죽 웃으며 말했다. 경숙 씨, 오늘은 완전히 달라졌네.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나는 가볍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진호가 정말 무릎 꿇고 할머니께 사과했니?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무릎 꿇음은 며칠 전 엄마가 개처럼 쫓겨나는 걸 보며 고개를 숙였던 것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나는 변호사 민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서연은 쉽게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 역시 더는 잃을 것도 없었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속 준비해 주세요. 저 아직 힘 있어요. 법정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힘드시면 소를 취하하셔도 됩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아니요. 이제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평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날 밤 진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딱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엄마, 제발.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받지 않았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긴 침묵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주름진 피부,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양보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내 두 다리로, 아픈 마음으로, 피부치의 명예로. 나는 한 번 더 법정에 서게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상대가 패배를 모를 때 인생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항소심은 정확히 3주 후에 열렸다. 도청 법원, 낯선 사람들이 더 많았다. 서연이 새로 고용한 변호사는 젊고 학구적인 인상이었지만 입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재판 시작부터 그는 일어나서 직격탄을 날렸다.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충분히 명석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 행위가 선동에 의한 것이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항소합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나 똑같은 수법이었다. 노인이라는 것, 기억력, 약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공격하는 것. 나는 일어섰다. 이번에는 변호사 민재의 말도 필요 없었다. 정신 감정서가 있습니다. 상세히 기록된 일기도 있습니다. 녹음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제가 아직도 명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소송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세부 사항을 1시간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나는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멈추지 않고 적었다. 상대편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재판장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 쉬세요. 재판이 계속됩니다. 휴정시간, 진호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고 도둑처럼 돌아섰다. 나는 쪽지를 펼쳤다. 익숙한 필체였다. 엄마, 서연이 나에게 꼭 항소하라고 강요했어요. 안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가버리겠다고 했어요. 난 아이를 잃을까 봐 무서워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날 만큼 웃었다. 이제 내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용기도 없고 아내의 조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쪽지를 찢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 오후가 되어 재판이 계속되었다. 변호사 민재가 간결하게 반박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의에 들어갔다. 1시간 남짓 후 결론이 발표되었다.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토지는 원고 김경숙에게 반환한다.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치마 끝을 꼭 잡았다. 환호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탁자를 치며 일어나 소리쳤다. 불공평해요. 한 늙은 여자가 온 동네를 끌어들여 헛소문을 만들었는데 법원이 그 말을 믿어요? 재판장은 엄한 얼굴로 말했다. 앉으세요. 여기는 법정이지 시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법정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왔다. 며칠간 흐렸던 하늘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햇살은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따스했다. 나는 판결문을 꺼내 반듯하게 접어 천 가방에 넣었다. 나는 이긴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항소심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내 이름을 되찾았다. 한때 무참히 쫓겨났던 그 땅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까지 찾아와 말했다. 원본 서류 준비해 주세요. 소유자 갱신 절차 진행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림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몇 달 전, 이 손으로 소장을 쓸 때는 떨렸는데, 지금은 긴 경전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그날 아침, 나는 늘 쓰던 천 가방을 들고 동사무소로 걸어갔다.
가방 안에는 서류 외에 남편의 오래된 손수건 한 장도 들어 있었다. 오래된 땀 냄새가 세월의 발에 있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내 이름을 다시 확인한 뒤 새 등기증을 내게 건넸다. 진하게 인쇄된 글씨. 소유자, 김경숙. 남편의 이름도, 자식의 이름도, 오직 내 이름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슬처럼 조용한 미소였다. 그날 오후, 진호가 집에 왔다. 혼자였다. 서연도, 차도, 소란도 없었다. 그는 오랜 시간 대문 밖에 서 있었다. 손에는 해진 삿갓을 들고. 나는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땡볕을 맞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도 소란을 피우려고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나는 나가서 대문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 얼굴 한 번 보고 예전처럼 엄마랑 밥 한 끼만 먹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들어와라. 밥은 식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 나는 다시 밥상을 차렸다. 된장국, 마른 생선조림, 다진 고추를 넣은 젓갈. 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씹는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이제 다 잃었어요. 서연이 나를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갔어요. 비겁한 놈과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나는 여전히 밥을 먹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가치가 있나요? 혹시 엄마도 내가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옷자락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스스로 그 가치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누군가가 이마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사과할 필요도 없어.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사람은 가난할 수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품위를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아이는 두 손으로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시며 엄마의 말을 하나하나 삼키듯 했다. 집에 돌아갈 때 나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여기 차비랑 내 고향 근처 절 주소가 있어. 그곳에 가서 내 아이 엄마를 찾아. 엄마가 전해달래. 아들을 낳은 걸 미안하다고 울 줄만 알고 제때 일어설 줄 모르는 아들을. 그 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 나는 배웅하지 않았다. 낡은 나무문 틈새로 그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갔지만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벼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끝났다는 마음이었다. 진호가 떠난 뒤 우리 집은 다시 익숙한 고요로 돌아왔다. 지붕 위로 스치는 바람 소리, 늙은 고양이의 나른한 울음, 설거지할 때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집의 그림자처럼 살아간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5집 건너 이웃인 탐 아주머니가 절에 가자고 나를 불렀다.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나는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다. 땅 문제, 소송 문제, 피부치의 배신에 얽매여서 나는 나섰다. 절로 가는 길에 탐 아주머니가 말했다. 알아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경숙 씨를 불사조가 재에서 부활한 것 같다고 해요. 나는 그저 웃었다. 절은 낮은 언덕 위에 있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으며 들꽃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나는 관음상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그저 말했다. 남은 생을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몇 푼의 공양금을 넣고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다. 돌아오는 길, 나는 길가에 서서 오는 여자아이를 보았다. 차에서 내려 물었다. 왜 울고 있니? 엄마는 어디 있니? 아이는 바나나 나무 뒤를 가리켰다. 걸어가 보니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망설임 없이 택시를 불러 두 모녀를 읍보건소로 데려갔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굶주림으로 저혈압이 왔던 것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아, 8살. 두 모녀는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참이었다. 남편은 반년 전에 떠났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마치 내 이야기를 다시 듣는 듯 이번엔 목격자의 입장으로